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2013학년도 인문 A형 1번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문제가 두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은 100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줄고 문항수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난이도도 예전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년부터의 문제들을 쭉 보아온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고대 문제를 보면서 야, 문제가 참 많이 쉬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곤 하는데요. 실제 학생들은 뭐 옛날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그랬던 건 아니니까, 물론 연습으로는 풀어보지만 실제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어렵게 여전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학생들이 쓴 글을 첨삭을 해보아도 난이도가 분명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글 쓴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별력 차원에서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낮아졌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만만치는 않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얘기 진행을 하고요.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고려대학교 홈페이지나 뭐 인터넷에 가면 손쉽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펴보고 펴놓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 수업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문제를 여러 번 읽어야 되죠. 여러 번 읽고서 논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근의 문제 경향들이 논점 파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 왕왕 나옵니다. 이 문제의 경우도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출간에 미리 써놨는데요. 2의 관점에서 1 가나를 논평하고 하나의 논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2,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봐라. 그것의 생각을 논술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 논점이 두 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논평하는 것 하나, 이 생각 논술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좀 더 이렇게 잘게 쪼개보면 이해 관점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관점의 기초에서 논평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차이에 주목해야 되니까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생각을 쓰는 것 또 하나.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논점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의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커다랗게 봤을 때 450자, 450자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단락당 보통 400자 정도를 보는 것이 좋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450자씩이니까 한 단락 한 단락 해서 두 단락짜리 글을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량까지 논점을 보면서 분량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글의 전체적인 분량은요, 이렇게 문제 읽고 논점 잡고 그때 분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 놓는 것이죠. 됐습니다. 450자, 450짜리 두 단락짜리 글을 써야 되겠구나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글을 읽어봐야 될 건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문제를 여러 번 읽고 논점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도요, 한 번만 읽고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두 번은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수능 국어 독해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독해지문보다는요, 수능 독해지문보다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혹은 그 이상 읽어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점을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부터 읽어보자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쭉 다 읽고 그 처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저하고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의 가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가지문. 곤장을 맡게 된 이가 돈을 걸고 대신 매 맞을 사람을 구할 때마다 나서서 매품을 팔아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다. 이게 매품을 파는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100대 매품을 하루에 2차례나 팔고 비틀비틀 자기 집을 찾아갔다. 그 아내가 또 100대 매품 한 건을 선불로 받아놓고 사내를 보자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다. 사내는 상을 찌푸리고 내가 오늘 죽을 똥을 쌌어. 3번은 못하겠네. 아내는 돈이 아까워서 여보 잠깐 고통을 참으면 여러 달 편히 배불릴 수 있잖수. 그럼 얼마나 좋고 돈이 천행으로 굴러온 걸 당신은 왜 굳이 마다하오 하고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매를 100대 200대씩이나 맞고 아주 그냥 뭐 엉망이 돼서 돌아온 그 남편에게 아내가 한 번 더 좀 100대를 맞고 와라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죠. 사내는 취해서 자기 볼기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고 그럽시다 하고 나갔다. 예, 결국 뭐 승낙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맞자. 가서 다시 곤장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매품 팔던 사내가 즉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렵지 않은 글이었어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이용될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매품 팔다가 뭐 죽었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지문, 낮은 지문. 내게 결혼식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결혼식 하객 도우미 알바가 생겼다고 하는군요. 생겼다.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신랑 아버지의 친구다. 결혼식 장소는 뭐 어디이고 도우미들은 토요일 1시간에 집합하기로 되어 있다. 회사 측에서는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오면 더 좋다고 한다. 일당 15,000원에 7만원짜리 점심도 대접한단다. 신랑 측은 도우미 회사에 내는 돈까지 해서 나 같은 짝퉁 하객 한 명당 돈 10만원씩을 부담하는 셈이다. 결혼식 하객 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이 한 명당 1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토요일 약속 시간에 지하철 모모역에 도착하자 60살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양복을 빼입고 모여 있었다. 도우미 회사 직원은 인원 점검을 한 뒤 축의금으로 낼 돈 봉투를 나눠줬다. 그날 동원 인력은 총 100명이라고 했다. 이 알바하는 사람이 100명이 지금 모였다는 거죠. 결혼식은 2시간에 시작됐다. 신랑은 잘났고 신부는 고왔다. 신랑 아버지도 풍채 좋고 돈도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신랑 측이 짝퉁 하객 100명에 돈 1,000만원을 쓰면서 신부 측에 과시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기야 이렇게 부질없는 허세에 헛돈을 쓰더라도 오케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하객 도우미를 씁니다. 왜 썼죠? 허세 때문이죠. 허세. 허풍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허세에 헛돈을 쓰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모양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예.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신부 측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이다 뭐 이런 거를 좀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식 하객 도우미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그 알바로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매품 팔다가 죽은 이야기, 결혼식 하객, 알바 이야기 이런 게 저 1번 예시문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아직까지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시문, 2제시문. 이해 관점으로 이거 이제 논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중요하겠군요. 읽어봅니다. 2번 예시문. 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번 예시문. 무엇이든 사고 판다. 무엇이든 사고 판다. 보세요. 무엇이든 사고 팔고 있잖아요. 매를 사고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객 도우미를 사고 팔고 있어요. 연결되죠? 2번 관점에서 1번을 논평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연결고리라는 게 지금 보니까 뭔가를 사고 판다는 것이 연결고리구나 이런 거 생각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든 사고 판다가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품화라는 이야기죠. 상품화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캐치를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그렇죠. 물질적 재화에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 재화가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그러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든 사고 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 네,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저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넘어가서요.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두 가지 한계가 제시가 됐어요. 공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 훼손의 문제. 중간 설명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읽고 나서요. 자, 무엇이든 사고팝니다. 상품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지금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상품화되어서 사고팔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거래들도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도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덕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글의 필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공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 훼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그 도덕적 한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있는데, 어떤 상품화된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가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즉 이것의 한계를 넘어간다면 그 거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품화의 도덕적 한계는 이런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어디입니까? 네.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거에 걸리면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불리한 조건에서 사고 팔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불리한 조건. 누구는 조건이 유리하고 누구는 조건이 불리합니다. 깡패가 약한 사람에게 검은 통을 10,000원에 팝니다. 네? 이거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공정성을 어기는 거래라는 겁니다. 또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내가 긴박합니다. 돈이 되게 궁합니다. 그런 경우에 무엇인가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는 결국 자발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리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긴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나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깡패 이야기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없던데요. 제가 예전에 한 대학을 다닐 정도 때까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에 이렇게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 버스에 탑니다. 타가지고 이렇게 일단 그 아주 매서운 놈으로 승객들을 한번 쭉 이렇게 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을 하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어제 무슨 교도소에서 출소한 누구입니다. 겁을 빡 줍니다. 무슨 살인 전과도 있고요, 무슨 사기 전과도 있고요, 폭력 전과도 있고요, 뭐 그랬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훌륭하신 김영사님 덕분에 이렇게 자력갱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겁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
전과자 하잖아요. 뭐 사람들 죽였고 뭐 폭력하고 뭐 흉터 생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갱생의 길을 걷고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볼펜 팔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볼펜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라비 볼펜 같은 거요. 싸구려 뭐 비싸지 않은 거. 그러면서 이거를 뭐 볼펜 한 자루에 이거를 5,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돌려요. 볼펜을 돌리고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돈을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요. 그럴 때 그거 사지 않기 힘듭니다. 겁나거든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거래를 과연 자발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가치훼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한편 가치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 심리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죠. 상품화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거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거래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가치가 변질되거나 뭐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가치훼손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가치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있어도 가치훼손은 일어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어도 가치훼손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밑에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 신장을 팝니다. 장기매매합니다. 장기매매. 이게 카메라에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장기매매라고 제가 썼습니다. 장기매매. 신장 이제 파는 거죠. 장기매매.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팔 수도 있겠죠. 나는 너무 내 신장을 팔고 싶어요. 내 신장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좀 팔고 싶어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팔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성의 문제 아까 나왔잖아요. 경제적 필요성이 긴박했을 때 파는 케이스잖아요. 장기매매 신장 파는 거 공정성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팔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만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기매매는요 가치훼손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사 정말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가 내 장기 파는 게 내 취미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팔기로 했다고 쳐도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 인간의 몸이 무슨 거래되는 로봇 부속품처럼 가치가 훼손된단 말이죠. 가치훼손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장기매매의 사례는 공정성도 해치고 가치훼손도 일어나는 그런 사례다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무엇이든 사고 파는 상품화 시대에 도덕적 한계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팔 수는 없어요. 한계가 무엇입니까? 공정성과 가치훼손입니다. 장기매매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밑에 3번 예시문까지 다 읽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기 그냥 카메라 따로 놓고 저 혼자 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 칠판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서요. 지금 여기까지만 아마 카메라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큰 논점만 좀 해결하고 지우고 두 번째 논점부터 해결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 읽어야 됩니다. 저도 수업할 때는 다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제약, 현실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다 읽어 풀어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점, 첫 번째 큰 논점 해결을 해볼게요. 이해관점에서 논평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 봅시다. 논평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논평하라는 이야기는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거 좋다, 나쁘다, 뭐 문제가 있다, 희망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악 개념, 가치 평가 개념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이 논평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해설해봐라, 혹은 뭐 설명해봐라 이런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해설이나 설명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 원리 같은 거 그냥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다.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논평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설도 할 수 있지만 플러스 꼭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나쁘다, 뭐 그래서 좋다 이런 가치의 요소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요. 조건이, 제한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 관점에서 논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일의 가와 나는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훌륭한 거다, 또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글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최근 논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글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조금 과장돼서 뭐 그렇게 과장도 아닙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한다면 최근의 논술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대로 쓰면 됩니다. 쓰지 못하면 이제 감점이고요. 쓰면 득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 첫 번째 논점 또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해관점이 무엇이었죠? 상품화. 무엇이든 사고 파는 상품화 상황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 관점에서 저쪽을 이제 논평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것부터 해봐야 됩니다. 매품 팔다가 직사한 사례.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어겼습니까? 한계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한계 어겼죠? 어겼죠. 구체적으로 뭐 어겼습니까? 자, 공정성 어겼습니까? 어겼죠. 이 사람 매품 왜 팔았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성을 그냥 공이라고만 쓸게요. 공정성을 어긴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훼손 문제 일어납니까? 안 합니까? 공정성, 공정이라고 쓸게요. 가치훼손 문제 일어납니까? 안 합니까? 일어나죠. 가치가 훼손되죠. 어떤 가치들이 훼손이 됩니까? 매를 대신 맞는다 그러는데 이때 매라는 거는 뭐 형벌일 거잖아요. 곤장 같은 거 맞는 거. 옛날에 태형이라고 그랬죠. 신체형 중에 하나. 그 국가 형벌권이 이런 식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순간, 뭐 좀 어려운 말로 형해화 되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 비껍데기 그런 뜻이거든요. 국가 형벌권이 의미 없는 비껍데기가 돼버린 거 말잖아요. 또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거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훼손되죠. 공정성 문제도 일어나고요. 가치훼손 문제도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 신문에 나온 결혼식 하객 도우미 공정성 문제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즉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는 하기 싫은데 이 하객 도우미 알바 하기 싫은데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비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낮의 신문에 나온 이야기만 읽는다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훼손 문제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제 당사자와 그러니까 신랑 신부 당사자와 그 주변에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고 뭐 아름다운 사랑을 약속하는 아주 그 기쁜 자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허세를 부리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돈이 개입하면서 서로의 어떤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파워 게임의 장소로 결혼식이
변질되잖아요. 가치훼손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공정성의 문제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가치훼손의 문제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단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점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케이스는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가치훼손의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지적한 다음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두 사례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즉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논점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일단 이해관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써줘야 됩니다. 요 정도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뭐다 이렇게 완성형 문장으로 쓰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요 문제가 걸리고 요 문제가 걸린다. 따라서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다까지 쓰면 첫 번째 논점에 대한 그 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이 글을 쓸 때는 쫙 다 읽고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논점 갑니다. 2와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상품에 대한 생각을 논술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합시다. 차이를 주목하라고 했어요. 차이. 이것과 관련된 팁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차이는 공통점 찾기로부터 시작하다. 공통점, 다른 말로 공통기준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다르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 2와 3이 같은 게 뭐지? 그러니까 다른 게 뭐지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같은 게 뭐지? 이걸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써볼까요? 네. 철수는 키가 크고요. 영수는 키가 작다. 요런 이제 두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공통점도 있죠. 어떤 공통점이죠? 그렇죠. 둘 다 키에 대해서 얘기하죠. 키라는 공통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 기준에 비춰봤을 때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래 차이는 전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찾고 둘 다 키를 얘기했구나 라는 공통점을 찾고 근데 그 키가 누구는 크네 누구는 작네 이렇게 차이를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십시다. 철수는 키가 큽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영수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관계없는 다른 두 문장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공통점이 없거든요.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뭔가 차이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점을 찾으려면 공통점부터 찾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리가 2번, 3번 글을 읽으면서 차이점을 찾으려면 일단 먼저 공통점이 무엇인가 요거부터 찾는 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2번 이야기 했는데요. 2번이 뭐 얘기했냐면 그 이제 상품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도덕적 한계, 시장에 도덕적 한계가 있다. 도덕적 한계, 공정성의 문제, 가치훼손의 문제 이런 게 있다는 얘기 했다는 거 우리가 계속했죠. 3번 예시문 읽어볼게요. 3번 예시문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이다. 여기서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 말이 좀 어렵죠.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현실의 시장은 상품을 매개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맞물린다. 경험적으로 정의하면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며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제 접촉이다. 3번 예시는 일단 상품과 시장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상품은 어떤 게 상품이에요?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게 상품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게 상품이다. 그 다음에 시장은 실제 접촉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온라인 거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이런 거. 그런 거는 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이 아닌 거죠. 상품과 시장의 정의를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본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품화될 수 없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상품화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상품화. 2번 예시문에서 나왔었죠. 물론 2번 예시문에 상품화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의 표현이 나왔죠.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게 상품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품화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노동, 토지, 그 다음에 화폐.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품화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순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공통기준이 상품화가 아닐까? 상품화? 근데 그 상품화에 대한 그렇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읽어봤는데 실제로 다른 점이 만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2번 예시문, 3번 예시문의 차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로서는 상품화라는 공통기준이 체크가 됐어요. 이게 실제 공통기준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로 하나 선정을 해 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상품화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다. 게다가 노동은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토지란 자연의 일부여서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인데 이는 은행업이나 국가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 토지, 화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따라서 상품화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결국 얘기한 거죠. 이거 상품화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단락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이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대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두 번째 질문에서 들어봤잖아요. 무엇이든지 사고 팔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질문에서. 상품화가 확실히 공통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맞고 그것에 관한 차이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혹시 차이점 찾아냈습니까? 2단계에서 이미 찾아낼 수 있었다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문제잖아요. 고려대학교 문제인데 일주일 후에 고려대학교 시험을 친다고 칩시다. 지금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이 정도까지를 읽고 이 차이를 찾아냈어요. 고려대 합격 가능성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못 찾았어요. 괜찮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고대 시험이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조금 더 후에 있겠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이 정도 읽었을 때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도 현실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품화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거래가 되고 있다.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거군요. 첫 번째 줄에 나왔다.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군요.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화될 수 없는 허구의 것이에요. 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은 허구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는 이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환경의 운명이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문화제도의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 문제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게 상품화가 되면 안 됩니다.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되면은요. 만약에 되면 사회가 황폐화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차이에 주목하라고 그랬거든요. 공통기준부터 찾아야 됩니다. 공통기준 상품화죠. 상품화. 조금 위에다 써볼게요. 상품화가 공통기준입니다. 근데 상품화에 대해서 2번 예시문과 3번 예시문은 차이가 있어요. 2번 예시문은 상품화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혹은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고 파는 것이 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 거래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조건부로 이제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만약에 어떤 상품화된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가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품화 타당한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상품화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 3번 예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그죠? 반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품화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상품화. 그러니까 노동, 토지 화폐 등 다시 말해서 판매 위해 생산된 것 이외의 것들이 이런 것들의 상품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요. 반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찬반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자, 차이를 주목해서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 상품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상품화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가 갈라진다. 라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커다랗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논술의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때 있어서 3가지 종류의 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2번 견해를 찬성하는 겁니다. 2번 견해를. 그러니까 상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또 이렇게 분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재화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상품화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번 제시문의 어떤 논지를 찬성하는 글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3번 제시문을 그 논지를 3번 제시문의 논지를 찬성하는 글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그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화들, 물질적 재화들만 판매가 되는 것이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맞다.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비윤리적인, 반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 거래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거래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3번 예시문처럼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제3의 어떤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보통 논술 수업할 때, 논술 수업이 아니죠. 논술의 경우에 창의적인 글쓰기, 이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통 학생들 수업해보면요, 창의적인 글쓰기 하는 학생들, 제 경우에 불행하게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 봤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쯤에 그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간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한 명 정도가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은요, 고3 때 칸트, 철학자 칸트 아시죠? 뭐 실천 이상 비판 뭐 이런 거 쓴 철학자 있습니다. 칸트 책을 읽고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말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그 수업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토론이었어요. 서로 토론 배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주장을 하고 서로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근데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그렇고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창의적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글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술에 있어서는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써서 100점을 맞는 글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려고 하다가 엉뚱한 글을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합격점이 있을 거잖아요. 커트라인.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논술하라. 상품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하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의 글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맞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 이것 말고도 자기가 어떤 견해가 있다면 써도 됩니다. 근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진 학생들이. 제 경험상 거의 보지 못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2번 견해를 찬성하는 글을 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근거로 제시할 것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3번을 찬성하는 글을 써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거가 좀 더 근거는 확실히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할 거거든요. 만약에 2번을 찬성하는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거 제시해야죠.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한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지금 대립되는 두 관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대립되는 두 견해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견해에 대한 이렇게 뭐 근거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대 견해를 인용하고 그 견해를 다시 비판하는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대립되는 견해가 있을 때는 일단 내 의견을 제시하고요. 근데 한편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다음 그런데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시 비판하는 것까지 써주는 것이 올바른 논술의 방법이라는 거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큰 논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번과 3번 제시문의 차이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품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상품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2번 제시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한다 라는 차이를 지적을 해주고요. 그 견해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2번 견해가 맞다고 생각한다 혹은 3번 견해가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시고 근거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찬성한 견해의 반대 견해를 인용하고 비판하고 따라서 내 견해가 맞는 것이다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글을 전개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큰 1번 그 첫 번째 큰 논점 살펴봤고 두 번째 큰 논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마도 괜찮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2013년도 A형 1번 문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